안녕하세요. 7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선 동영상 시간에 저희 수반성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음, 여러분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통계, 심리, 통계학 이런 거 배우신 분들은 또 그런 얘기 들었겠지만 상관관계가 있다면 인과관계가 있나요? 인과관계가 있다면 상관관계가 있나요? 출석부상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물어보는데 김시은 학생, 네, 상관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나요? 상관관계라는 게 제가 생각을 하기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상관이 있는 변수라는 생각이라서 네. 인과관계가 있어서 서로 어떤 한 변수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면 상관관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지금 예, 뭐 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한 그걸 바탕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yes, no가 되겠죠. 답이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지금 이제 김시현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면 상관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 yes, no. 김시현 학생. S라고 생각합니다. yes라고 생각한다고요? 네. 네. 그러면 김시현 학생한테 미안합니다. 김시현 학생한테만 질문했어. 네.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앞에 질문하고 이제 바꿨죠, 순서를. 인과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저 대답 다시 바꿔도 될까요? 네네. 네, 인과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상관관계는 있을 것 같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시현 학생이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이 바로 금방 답한 그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김시현 학생이 쭉 풀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인과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그건 모르는 일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김시현 학생이 지금 전에 얘기할 때 한 변인이 다른 변이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원인, 결과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벌써 인과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즉 인과관계가 없고 상관관계만 있는 경우에는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아니죠. 예. 아니고 또 그러므로 당연히 무엇이 다른 하나에 대해서 원인이고 다른 하나가 또 그 대응되어지는 다른 변인에 대해서 결과라고 그렇게 또 추측할 수도 없죠. 네, 네, 좋습니다. 수반성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오늘 질문 시작했으니까 김지원 학생, 앞에 두 사람이 빠져서 김지원 학생한테 여쭤봐야 되겠어. 수반성은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김지원 학생. 네. 네. 수반성, 우리 앞선 동영상 시간에 수반성을 이제 배웠는데, 예, 수반성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반드시. 수반성은 수반성이 있으면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 Yes, no. 아니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반성이 있으면은 상관관계가 상관성이 있습니까? 상관관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대답하셨어요. 예. 수반성은 우리 동영상에도 얘기를 했고 교재도 읽어보신 분은 확인하겠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런 물리적 사건들이, 물리란 말은 이제 더 이상 안 넣어도 되겠죠. 예, 사건들이 시공간상에 함께 발생하느냐, 이벤트,
발생하느냐 그에 따라 붙이는 것이지 수반성이 있다고 해서 인과성이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 연구 방법론을 배우고 또 연구 방법론 안에서 이제 실제 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설 검증을 통해서 이제 추론하고 어떤 의사결정 결론을 내릴 때 판단을 할 때 그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결국은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이죠. 그런 통계학 그리고 연구 설계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논리에 의해서 수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런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뭐가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추론하기 위해서 좀 더 타당하게 그리고 신뢰롭게 추론하기 위해서 실험법이라는 것을 쓴다. 근데 실험법이라는 것 자체가 통제를 가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변인들 간의 관계만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제되고 된 이후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이니까 실제 다른 동물이든 인간의 경우든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달리 얘기하면은 유기체 입장에서는 경험이 되겠죠.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 어떤 변인, 실험상에서 밝혀낸 그 변인들 사이에 이것이 원인이고 결과다. 이런 식으로 뭐랄까 직접적으로 뭐 인식한다. 아니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욕심내는 대로 통제한다는 것은 일반화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그리고 세상 안에는 뭐 우리 자신도 포함될 텐데 그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인식의 한계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주어진 한계 내에서 최대한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소위 과학적이란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철학자들은 또 나름 소위 철학적 방법이라는 구체적으로 뭐 철학적 방법 무엇이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뭐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철학적 방법을 통해서 인식하고 또 인식한다는 것은 결국 존재론하고도 직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다루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걸 크게 그 카테고리 나눠 보면은 결국 존재론, 인식론. 존재론하고 인식론은 같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존재에 대한 것이 규정되어지니까. 그리고 존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그거는 인식론의 문제가 되니까 같이 붙어 있고 그리고 존재와 인식에 대한 생각이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서 이론으로 검증된 가설로 주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 결국은 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우리 질문하듯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Who I am 이런 질문을 하진 않겠죠. 침팬지란 무엇인가? 침팬지란 나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철학적인 질문,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한 그런 이론, 검증된 가설이라고 주어지면 그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결정되는 거야. 결국 가치론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가치론을 달리하면 윤리론이 될 텐데 윤리, 도덕 뭐 이런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철학의 제 문제는 인식론, 존재론, 뭐 윤리론, 달리하면 가치론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눠져요. 그래서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존재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결정되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학습 심리학은 소위 과학적이란 방법을 통해서 과학주의는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 학습 심리학의 저자 이 폴 챈스는 또 어떤지 제가 뭐 직접 만나보거나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뭐 그 파블로프나 뭐 스키너 같은 경우에도 과학주의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학습 심리학에서는 그 생물학적 기제라는 이름으로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그런 존재와 인식에 대한 문제를 다룸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가치까지도 여기서 우리는 추론해낼 수 있어. 교재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롭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당연히
뭐 우리는 그에 의해서 가치 윤리 도덕에 대해서 추론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바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재를 처음부터 쭉 머리말부터 저는 이제 머리말부터 이렇게 쭉 2번씩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읽어봤는데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학습 심리학은 단순히 그래서 단순히란 부사를 붙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해요. 즉 세계를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그런 인식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 존재에 대한 것하고 아까 인식론 존재는 같이 붙어 있다 했죠. 존재에 대한 것도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기서 얘기한 그런 이론 가설이 타당하다면 그에 따라 우리의 윤리, 다른 이름으로 가치 그런 것에 대한 질문도 거기에 맞게끔 규정되어진다, 결정되어진다, 영향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하나의 관점이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논의 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심리학의 한 과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얘기는 아마 재차 했을 거예요. 세계관에 대한 틀을 바꾸는 거.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을 처음 접하거나 낯설게 여겨져서 잘 안 다가오는 경우에는 이것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져요. 그 세계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 세계관을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한 2번째고 이 세계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해된다면 안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상당히 쉬워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컨플릭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인과관계, 상관관계, 수반성 얘기하다가 얘기가 쭉 뭐 이렇게 확장되어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수반성, 상관관계, 인과관계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인과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추론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고 그리고 수반성은 아까 그 김시연 학생하고 김지원 학생한테 질문했듯이 수반성과 상관관계는 그러한 관계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그러한 관계다. 수반성과 인과관계는 그러한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데 상관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수반성은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 수반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 13장에 보면은 학습의 한계라고 나옵니다. 앞선 동영상 시간에 13장에 나오는 학습의 한계와 관련해서 하위 주제 하나를 다뤘습니다. 준비성이란 것. 준비성이라는 것은 진화의 산물로 주어진 생물학적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 준비성으로 인해서 후천적 기제, 그중에 지금 고정적 조건을 보고 있는데 뭐 도구적 조건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얘기인데 그 후천적 기제로 인한 행동의 변화가 영향을 받아요. 준비성이 높다면 후천적 기제에 의해서 행동 변화가 훨씬 빨리 효율적으로 일어나고 준비성이 낮거나 없다면은 후천적 기제에 의해서 그 행동 변화는 더디거나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죠. 이것이 선천과 후천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13장에 학습의 한계와 관련해서 준비성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13장 학습의 한계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 했습니다. 관계되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서 뭐 다 할 필요도 없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골라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준비성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 지금 수반성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첫 시간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큰 주제는 수반성입니다. 자, 수반성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인과성을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13장의 학습의 한계라는 그 챕터에 472쪽에 보면 472쪽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째 줄에 보면은 오토 쉐이핑이라 해서 자동 조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비둘기의
우리 캠퍼스든 그죠 뭐 시내 요즘 비둘기들이 이제 적응을 해서 뭐 소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 그들에게는 어쨌든 그죠 환경이죠. 그래서 잘 적응해서 이제 뭐 살고 이젠 사람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도 다 우리가 배웠던 자연 선택 진화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녀석들이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전 비둘기 볼 때마다 뭐 가끔씩 유심히 좀 들여다봐요. 특히 그 쪼는 행동을 보는데 참 열심히 쪼고 다녀요. 오늘 그 제가 봐서는 그게 뭘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겠는데 쪼아서는 또 뱉었다가 또 쪼아서 넘기는 것 같기도 하고 늘 쪼고 다녀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딱딱한 시멘트나 뭐 흙이 되었던 거기에다가 입으로 쫀다. 뭐 입으로 쫀지 않으라도 손으로 그걸 뭐 이렇게 그죠? 뭘 짚는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입뿐만 아니라 손으로 짚는다 하더라도 그걸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렇게 한다면은 손끝이 그냥 손톱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살이 굳은 살이 베이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들 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쪼아서 그 부리가 부러지거나 부딪혀서 그죠? 부리에 충격을 받거나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죠? 그 입에 들어간 덩어리가 이렇게 뭐 주먹만한 것도 아니고 주먹만한 것은 뭐 입으로도 넣지도 못하겠지만 정말 그냥 뭐 깨알 정도 될까 한 그것을 어떻게 그것만 딱 집어서 그렇게 입에 넣냐고요. 그 바닥 시멘트 바닥이나 아스팔트 바닥에 있으면은 그걸 쫓다 보면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곡식알 깨알 만한 곡식알이 있다면 그걸 쫓다 보면은 부리가 주둥이가 바닥에 부딪혀서 그 주둥이 앞이 그죠? 깨어지고 뭐 닳고 이렇게 할 텐데 물론 닳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 수백 번 글쎄요. 수천 번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쪼기를 하루만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365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충격 때문에 이 두개골까지 뇌에 신경계까지 영향을 줄 거예요 만약 충격이 일어난다. 근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렇게 쪼죠. 신기하죠. 여러분은 그런 것 한번 제 얘기 듣고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신기해요. 그게 어떻게 주어졌냐는 거예요. 그게 그 녀석들이 갖고 있는 생물학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자, 비둘기는 원반, 뭐 둥근 원반, 뭐 꼭 둥그러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원반에다가 불을 켜 주면은 그걸 쪼아요. 그게 뭔가 환경상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세일리언트한 현저성이 높은 사회심리학 가면 세일리언트, 현저성이라는 뭐 용어 나오죠. 현저성, 세일리언트한 그런 자극에 대해서 그런 쪼기 반응이 나타나요. 우리가 지금 고전적 조건화를 하면서 US, CS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US라는 것은 현저성, 사회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용어를 가져오면 현저성, 셀리언트가 현저성이 높은 자극이에요. 그러다가 NS가 CS 된다는 것은 NS도 이제 현저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회심리학은 그것을 뭐 제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름 붙이기를 해서 현저성이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물학적 의미가 높은 것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동물이든 우리에게든 자동적으로 주의, 어텐션을 하게 해요. 어텐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행동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걸 현저성이라 얘기를 하는데 뭐 결국 우리는 US가 선천적으로 생물학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생물학적 의미가 CS, 즉 NS로 옮겨지면은 NS가 CS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비둘기는 원반에다가 불만 켜주면 그걸 쪼아요. 불 켜지면 또 쫓고 해요. 그런데 비둘기가 그 불이 켜졌을 때 쪼는 그 행동은 우리가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봤던 진화된 행동, 즉 선천적으로 주어진 적응적 행동 카테고리 세 가지 있었죠. 반사 반응 그리고 MAP 일반 행동 특질 그렇게 세 가지 크게 묶을 수 있다고 했는데 금방 불이 켜졌을 때 그 쪼는 그 비둘기의 행동은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비둘기 쪼기 행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분비선이나 무릎 반사처럼 근육 몇 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 전체의 개체 전체의 어떤 관여를 요구하는 행동이에요. 그거 비둘기 목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 목 근육만 이용하는 거니까 그건 반사 반응이지. 반사 반응은 분비선이나 근육 몇 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했으니까 반사 반응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반사 반응은 분비선이나 근육 몇 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 시간에 고전적 조건화의 중요한 점 얘기하면서 자율신경계를 주로 매개로 한다. 즉 반사 반응은 몇 개의 근육이나 분비선을 매개를 하지만 또한 자율신경계에서 주로 매개된다.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외를 얘기를 하는 건데 주로 그것에 이제 매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비둘기 쪼기 행동 같은 경우에 이거 목 몇 개만 이용하니까 반사 반응 같아. 불만 켜지면 그냥 쪼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컨플릭트가 생겨요. 이 목 근육이 움직이는 이것들은 예, 반사 반응에 의해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매개되는 게 아니거든요. 소위 이 목 근육은 골격근,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매개로 하며 목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목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개체 전체가 관여하는 행동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죠? 몸통 뒷부분 다 같이 움직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소위 골격근을 통제하는 수의 신경, 자율신경에 반해서 이제 표현하는 것. 통상적으로 그렇게 잘 부르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수의적 신경계에 의해서 그렇게 매개되는 행동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쪼기 행동은 MAP 전형적 행위 패턴처럼 보여요. 비둘기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쪼니까. 그리고 주로 새들은 부리로 이제 먹는 것, 그죠? 벌레 잡는 것, 몸에 있는 이물질 제거하는 것, 새끼 돌보면 다 부리로, 입으로 하긴 하지만 비둘기만큼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늘 쪼고 다니는 녀석들은 또 드물 거예요. 비둘기는 특히 제가 쉽게 관찰할 수, 볼 수 있는 그런 그 조류 중에는 비둘기는 특히 쪼는 행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요. 전형적 행위 패턴에 해당하는 행동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불만 켜지면 쫀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꼭 음식이 입에 들어오면 침이 나오는 것처럼 반사 반응처럼 보여요. 그래서 앞에 두 학생이 얘기했던 거 다 맞아요. 맞을 수 있어. 예. 그래서 제가 어, 조금 전에도 반사 반응, MAP 얘기하면서 주로 대체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런 예외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행동 분류 하나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된 이런 이 생물계라는 것이 그렇게 다이카토미하게 우리가 언어로 이렇게 종이다 해서 분별하고 하듯이 그렇게 딱딱 나눠지게끔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걸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디지털화, 분절화시킨 것이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기체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들이 이게 그냥 하나의 그런 연속된 차원상에서 1차원상에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에 행동 그거 하나 분류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비둘기 같은 경우에 그 쪼는 행동은 MAP 행동에 해당하는데 꼭 반사 반응처럼 여기지는 그런 특이한 행동이에요. 자, 그런 행동인데 그때 비둘기가 불이 켜졌을 때 원반을 쪼는 행동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먹이를 가끔씩 던져줘요. 던져주면 이 비둘기가 그 원반 쪼는 행동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이걸 자동 조성이라 그래요. 조성이 무슨 뜻인지는 도구적 조건화 가서 배울 텐데 결국 이 조성이 도구적 조건화를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쪼는 행동 이후에 먹이가 주어져서 쪼는 행동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데 그냥 불이 켜지면 가서 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불을 켜주면 쫀단 말이에요. 그 불 켜주는 것도 무작위적으로 켜주는 거죠. 그때마다 가서 이제 두세 번 이게 쪼겠죠. 불이 켜지면 톡톡톡톡톡 또 꺼지면 또 이따 또 켜지면 톡톡톡톡 쪼겠죠. 그런데 이 녀석이 쪼는 행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먹이를
무작위적으로 가끔씩 주면은 원반 쪼는 행동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이게 자동 조성이라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바로 수반성 때문이에요. 비둘기가 우리의 언어적 서술 지식으로 제가 묘사를, 추론을, 인과관계를 추론해 보면 비둘기가 원반이 불이 켜졌다라는 그러한 변별 자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쨌든 변별 자극에 대해서 자기가 행동을 하면, 쪼는 행동을 하면은 그 뒤에 먹이라는 사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즉 그 수반성을 통해서 이 녀석이 행동상으로 볼 때 인과관계를 추론해 가지고 그 먹이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더 자주 얻기 위해서는 더 쪼아야 되겠다는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비둘기가 우리처럼, 아니면 통계학에서 그 논리적 추론을 하는 것처럼 그런 언어적 서술 지식을 가지고 인과성을 추론해서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즉 종속변이에 해당하는 먹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원인이라 여기지는 이쪽 행동을 더 빈번하게 해야 됐다. 그럼 먹이가 더 자주 주어지겠지. 이렇게 언어적 서술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바로 비서술 지식 하에서 그러한 행동이 생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형태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쪼기 행동 급격하게 증가해요. 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우리가 소위 언어적 서술 지식으로 인과성이라는 것을 추론하고 말하는 것에 대한 원형을 다른 동물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도 마찬가지죠. 다른 동물에게서도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어. 바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전적 조건과 관련된 정서 반응이거든요. 그럼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그러할진데 다른 동물의 경우는 뭐 차치하고 우리 인간의 경우라 하더라도 내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물리적 사건들의 수반성, 달리면 수반 규칙을, 그리고 그 물리적 사건에 노출됨으로써 내 몸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과 신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의 수반성, 달리면 수반 규칙을 우리가 다 언어적 서술 지식으로 인식할 수 있나요? 네, 제가 질문하는 뉘앙스만 잘 들어도 얼추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그 문장만을 볼 것이 아니라 여기 앞뒤 맥락상 지금 저 뉘앙스가 뭐다. 그러고 얘기할 때 제가, 그죠? 뭐 손짓하면서 표정이나 이 언어에 있어서 그런 높낮이나 강세가 있죠. 그게 바로 정서예요. 그것만 알면은 답도 거의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인과관계 문을 또 반드시 있습니까? 문에 반드시란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뭔가, 그죠? 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질문에도, 그죠?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금방 얘기했던 그 질문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냐는 게, 이 세상에서 내 주위에서, 뭐 저 지구 반대편은 물론 차치하고 내 주위에서 당장에 내가 지금 방에 앉아 있지만, 뭐 여러분 방에 앉아 있고 교실에 앉아 있고 연구실에 앉아 있고 뭐, 그죠? 어디 앉아 있지만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쉽게 해서 내가 다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알 수 없죠. 푼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아 관찰이란 무의식적 처리 과정의 구성적 산물이다 얘기했어. 자아 관찰이라는 것이 뭐예요? 소위 나라는 이 존재가 경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란 것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그런 처리 과정 중에, 그 중에서 컨스트럭터라는 그 전문적인 개념이 있는데 구성된 일부 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즉 빈산 위에 노출된 하나의 일각에 해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내 밖이든 내 안에서, 아니면 신경계 안에서도, 그죠? 언어적 서술 지식으로 처리되기 전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물리적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수반성, 달리면 수반 규칙, 수반성을 알 수가 없어요. 안다면은 우리는 아마 못 살 거예요. 아니, 그런 생물은 진화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어적 서술지식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수반성을 통해서 소위 우리의 그런 상식 심리학 수준에서 연구 방법론이나 통계학을 통하지 않고 상식 수준에서 인과성을 추론한 그 결과는 타당성이 굉장히 의심스럽죠. 여러분 사회심리학에서 귀인 이론 들어봤습니까? 내적 기인한다, 외적 기인한다. 자기한테 불리한 거 있으면 외적 기인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으면 내적 기인하고. 그게 뭐예요? 결국은 아까 비둘기가 그렇게 자동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인과성을 추론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이 환경을 자기의 생물학적 적응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덧붙여서 언어적 서술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언어적 서술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소위 상식적으로 추론하게 되어지는 인과관계라는 것은 나한테 불리하면은 외부기인, 나한테 유리하면은 내부기인, 즉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인과성을 추론하면서 통제감을 가지려는 거예요. 통제감. 이 통제감이라는 통제감, 통제력, 뭐 통제감, 착각 이런 말들은 사회심리학 발달 이런 데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언어적 서술 지식으로서 통제감, 소위 인과관계를 추론해서 그거에서 결과가 나에게 유리하게끔 그렇게 원인을 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런 서술적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요. 즉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 때문에 괴롭다는 것은 바로 통제감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저는 그건 착각이라 얘기를 하는데 전문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다 넣었던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언어적 서술 지식이라 얘기하는데 그것들은 결국 뭘 기반으로 나타나냐면은 바로 수반성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우리 내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물리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수반 규칙을 다 알 수도 없고 모르니까 그중에 일부 우리가 언어적 서술 지식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통제감을 형성하고 그거에서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결과를 나에게 유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원인을 컨트롤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착각이 바로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해서 내부기인, 외부기인한 귀인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바로 우리가 언어적 서술 지식으로서 추론하는 하나의 내가 만드는 이유일 뿐이고 실제 나의 행동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수반 규칙에 의해서 수반성에 의해서 CR 반응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더 잘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그것이 흔히 하는 말로 직관, 달리하면 직관도 좀 막연한 개념이라고 전 여겨지고 좀 막연하죠. 즉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정서와 관련되고 그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인과 이유를 구별하지 못해요. 소위 내가 언어적 서술 지식에서 통제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인과관계를 추론해서 얘기하는 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의 이유예요. 하지만 내가 실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뭐다? 바로 수반 규칙에 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는 소위 서술 지식과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나한테 행동 변화를 일으키고 내 삶의 내용이 되어지는 고전 조건이나 도구 조건을 통한 이 원인이 바로 컨플릭트가 일어나서 흔히 하는 말로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다짐해도 뇌는 속지 않아요. 아무리 다짐해도 내 몸은 속지 않아요. 아무리 작심해도 그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수반성 규칙을 몰라서 그럴까? 지금 그래서 우리 수반성 규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뭐? 서술 지식으로. 그런데 지금 이 수반성 규칙을 배워서 내 삶이 변하면 결국 비서술 지식으로서의 그런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쪽을 접근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뭐 주어진 한계상 서술 지식으로만 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 아무리 알아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와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유가
알면은 원인이 바뀐다 또는 이유를 어떻게 바꿈으로써 원인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만나는 이게 온라인을 만나는 중에도 그 부지불식간에 제가 뭐 이런 학습 심리학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인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지불식간에 이 비서술 지식과 관련된 이런 수반성 규칙, 수반성 또는 뭐 수반 규칙이란 것이 다 적용되고 있어요. 제가 출석 왜 부릅니까? 그죠? 여러분이 수업에 참여하는 행동을 지금 조건화시키는 거예요. 도구적 조건화가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출석 안 부르면은 누가 참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학교 생활 평소에 그죠? 혼자 하는 행동도 다 거기 안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고인 조건, 앞으로 배울 도구 조건화가 다 관여돼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일어나는 그런 물리적 사건간의 수반 규칙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일부분을 가지고 통제감을 가지고 우리가 적응하려는 것은 아까 귀인 이론과 관련해서 하나의 이유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 삶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바로 수반성, 수반 규칙이라 얘기할 수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바로 비둘기가 아까 제가 자동 조성이라 부른 그러한 현상은 바로 우리가 언어적인 서술 지식으로 갖고 있는 그런 통제감은 아니지만 벌써 그 밑에 생물학적 시스템 기제 자체가 그러한 우리의 통제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에 뿌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행동 경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녀석은 자기가 더 많이 쪼면은 열심히 쪼면은 먹이가 더 자주 올 것이라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우리처럼 그렇게 통제감을 갖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도널드 헤브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습니까? 도널드 뭐 쉽게 여러분 철자 떠오를 테고 뭐 그 구체적인 철자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헤브는 HEBB에서 도널드 헤브라는 캐나다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심리학자 그리고 뭐 신경과학자, 뭐 뇌과학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도널드 헤브의 유명한 그런 명제 이론과 관련해서 뭐 헤브 시냅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익히 배운 사람도 있을 테지만 뭐 신경계 뭐 그중에서도 뭐 뇌, 뭐 뇌뿐만 아니라 신경계, 뇌를 포함한 신경계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신경세포들과 신경세포들 사이에는 그러한 화학적 신호를 가지고 정보를 처리하는 그러한 영역, 부위가 있는데 그것을 시냅스라 불러요. 네. 그런데 이 시냅스를 통해서 세포들 간에 그러한 신호 전달이 일어나는데 A라는 세포와 B라는 세포가 함께 활성화된다면, 즉 신호를 일으킨다면, 작동을 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A라는 세포의 물리적 사건과 B라는 세포의 물리적 사건의 수반성이 생기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연합이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 동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짝짓기가 되는 거죠. 어소시에이션, 연합, 뭐 수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세포들 간의 시냅스를 통해서 그러한 연합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그 세포들 간의 신호 전달은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걸 뭐 다른 말로 기억에 쓰는 말이지만 콘솔리데이션, 응고화의 어떤 실체다 얘기할 수 있겠죠. 응고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물론 시냅스의 연결 그것이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단단해진 것을 응고화라 부르지 않는데 결국 응고화라는 것은 그런 그 미시적으로 볼 때 세포 수준에서는 시냅스 연결이 단단해지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인지심리학을 듣던 그죠 기억에 관한 얘기를 듣던 연합이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수반성 그리고 고전적 조건과 관련해서는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 또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짝짓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세포 수준의 시냅스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서술 지식이 되었던 비서술 지식이 되었던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 즉 기억한다. 우리 학습 심리학 책 읽어보면은 여러분 기억이란 말도 여기 거의 안 써요. 그것도 뭐 그냥 구성 개념이니까 기억이 어딘가에
실제로서 고정된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여기서는 기억이란 말도 안 써요. 그냥 학습이란 말을 써요. 뭐 경험으로 인해서 유기체의 행동이 변하는 거, 그 행동은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거 그런 말을 쓰는데 어쨌든 기억이나 인지나 뭐 여기서 연합이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수반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부의 이런 이론을 한마디로 묶어서 얘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fire.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신경세포가 전기 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fire라 그래요.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fire라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해요. together 함께. wire는 철사 뭐 그죠 철로 연결하다 wire W-I-R-E 제가 안 쓰고 그냥 하려니까 뭐 이렇게 뭐 발음도 안 좋은데 이게 얘기하고 있는데 wire. 그래서 명제가 뭐냐면은 fire together, wire together라는 명제가 있어. 뭐요? 함께 활동하는 것은 함께 연결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해부 시냅스 또는 해부가 일어나는 연합으로 인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소위 기억이라는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명제예요. fire together, wire together. fire together, wire together가 이거는 해부의 시냅스 수준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수반성 얘기하는 거예요. 수반성. 이런 연합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인식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우리가 뭔가 배워서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연합 법칙에 의해서 또는 해부의 말을 빌리자면은 fire together, wire together에 의해서 우리 학습 심리학에서 얘기하자면은 수반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즉 학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 법칙이란 것을 포멀하게 처음 얘기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빈도가 많을수록 그리고 사건이 가까이 일어날수록 사건이 비슷할수록 연합이 잘 된다는 얘기했어. 바로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수반성, 근접성, 시행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습심리학 용어를 바꾸면. 근데 바로 이제 그 연합 법칙이 지금은 그죠? 시냅스 수준에서도 우리 교재에서는 수반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뭐 인지나 또 다른 기억과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연합 법칙 얘기하고 이 신경계에서는 뉴럴 네트워킹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fire together 한 것은 wire together 된다. 즉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즉 수반 규칙에 의해서 우리는 학습한다. 즉 행동이 변한다. 그런데 그 수반 규칙이 바로 우리 행동의 삶의 어떤 결과를 낳는 원인이고 우리는 그 수반 규칙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언어적 서술 지식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소위 통제감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내적 외적으로 귀인하는 이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이유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서술 지식만으로 비서술 지식이 바뀌어서 행동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그런 통제감이나 이유에 해당하는 그 뿌리는 우리와 다른 동물들도 공유하는 바로 아까 비둘기의 자동 조성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생물학적 기제의 원형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쪼는 거 관계없어. 그냥 안 쪼고 원반을 쪼지 않더라도 불이 켜지든 안 켜지든 쪼든 안 쪼든 관계없이 먹이는 그냥 무작위적으로 주어져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 원반 쪼는 행동이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과성 추론과 관련된 생물학적 그런 원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수반 규칙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테드 동영상에 여러분 화면이 크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여기서 또 컨트롤이 안 먹나? 지금 테드 동영상 이 화면 보이시죠? 유튜브. 여기 보면은 The Pattern Behind the Self-Deception 해서 자기 기만의 패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마이클 시어머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이클 시어머라는 사람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뭐 베스트셀러 책들도 뭐 여러 군데고 나름 이 분야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다 보려는 건 아니에요.
뭐 한글 So since I was here last in 06, we 네. 한글 지원도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다른 동물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는 뭔가 패턴을 형성하려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다 해서 이 사람이 패턴니스티 해서 명사를 만들어서 패턴니스티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뭐 에이전티스티 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용어를 붙인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마이클 셔머의 이 동영상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수반성 그리고 뭐 통제감 그리고 fire together, wire together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 그것이 이 사람은 자기 기만이라는 것에 포커스해서 그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 하나 얘기를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책 소개도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뭐 더 많이 해서는 뭐 곤란하겠죠. 가족 심리 치료에서 얘기하는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불확실하다는 비참함보다 비참하다는 확신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통제감, 착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한테는 그만큼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생존, 적응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비참함보다 비참하다는 확신이 낫다. 차라리 비참한 것이 낫지. 그죠? 내가 이 지금 주변에 일어난 사건들을 내 나름대로 그에 대해서 인과성을 추론해서 내가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원인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추론이 없으면은 불안해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그것이 바로 불안 관련 장애. 제가 대표적인 5가지 불안 장애 얘기한 적 있나요? PTSD, 범불안 장애, 그다음에 공포증, 그다음에 공황 장애, 강박 장애. 이 5가지가 대표적인 불안 관련 장애인데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어지는 거야. 바로 통제감 결여는 스트레스다. 그런데 그 통제감은 아까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의 언어적 서술지시에 국한된 것이다. 그 뿌리는 그러한 언어적 서술지식의 통제감을 가능하게 한 그 뿌리는 바로 수반성 또는 수반 규칙에 따른 생물학적 기제 안에서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변하게끔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 과정 속에서 유기체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진화적으로 가장 최근에 달리면 최후에 만들어진 이런 언어적 서술 지식과 비서술 지식 간의 그러한 괴리, 그러한 컨플릭트를 통해서 아까 이유와 원인의 차이 얘기를 하면서 왜 귀인이 내적 기인, 외적 기인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렇게 하게 되는지도 설명해 봤던 거. 네,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플러스 알파에서 강조를 더 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학습 심리학 전공 필수고 기초 과목인데 교재에 뿐만 아니라 교재 이상 플러스 알파에서 제가 여러 가지 관련된 참고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잘 배워두시면 심리학 하는데 다른 과목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느 과목을 하더라도 제가 이런 얘기는 누차 했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과 바로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타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